다음은 저희 SSD 보틀로 확인 가능한 검사 항목들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SSD 보틀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인 보틀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가 이제 플레인 보틀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칠해져 있고 저희 SSD 보틀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해갖고 띠 모양으로 해서 칠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능한 검사들은 뭐 루틴 케미스트리라든지 어드미션 판넬, 일렉트로 판넬, 뭐 LFT, CRP, 뭐 지질 검사도 있고 호르몬 검사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검사를 SSD 보틀로 볼 수 있어서 이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이제 전해질 검사 4종 항목이고 이제 뒤에 단위는 조금 다 제외했습니다. 그냥 보기 편하게 제외했고 처음부터 볼 거고요. 저희가 흔히 소듐이라고 부르는 이 나트륨 수치, ECF의 대표적인 양이온이죠. 그래서 체내 수분의 정상적인 분포,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이 나트륨이 증가했을 때를 저희가 하이퍼나트레미아, 고나트륨 혈증, 줄였을 때를 감소했을 때를 하이포나트레미아, 하고 저나트륨 혈증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를 수 있고요. 증가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뭐 말 그대로 염분기가 많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루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DW를 사용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DW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등장성 용액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저희가 혈장 내로 투입이 되면서부터는 포도당 자체를 안으로 이제 세포 내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저장성 용액으로 바뀌고 그래서 점차 이 고나트륨 혈증을 처리할 수 있는 플루이드로 알려져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0.9% 노말셀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닌 그거보다 저장성인 용액인 하프셀라인 0.45% 하프셀라인으로 처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나트륨 혈증일 때는 말 그대로 몸에서 그 소듐 수치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붕증이라든지 또는 뭐 어큐트하게 블리딩이 심하다든지 다이아리아나 보미팅 또는 뭐 이제 프로세미드, 라식스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한 경우에도 소변으로 많이 그만큼 소듐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플루이드에 너무 이게 소듐 수치가 낮다고 하면은 NaCl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끼니당 이제 소금을 추가로 더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타슘 수치, 칼륨이죠. 3.5에서 5.1 저희는 평균 그 보통 본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평균 수치를 이렇게 보고요. 이제 칼륨은 어떤 역할을 하냐? 되게 많은 역할을 하죠. 신경학적인 자극을 조절하고 또는 뭐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특히 심장에서 전기 전달 체계, 저희가 심전도 상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포타슘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일렉트로 검사고 이제 주로 ECF가 아닌 ICF, 그러니까 세포 내에 주로 존재합니다. 증가하게 되면은 하이퍼칼레미아, 감소하게 되면 하이포칼레미아라고 해서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라고 부르고 증가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치할 수 있냐? 저희가 이제 칼리미네이트 관장이라고 하죠. 칼리미네이트 관장을 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칼슘을 장내로 흡수시키면서 포타슘을 바깥으로 장 밖으로 빼주면서 이제 그렇게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이제 RI 같은 경우를 급성으로 볼루스로 주실 수 있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인퓨전 펌프를 사용해 갖고 이제 뭐 RI 펌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도 IV로 투여할 수 있고 이제 다만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서적에서는 칼륨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칼슘을 이제 저희가 IV 사이드로 주는 경우는 뭐 다른 서적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서적에서는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일단은 칼슘을 투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포타슘 수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이퍼를 유지를 한다면 응급으로 투석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이제 고칼륨 혈증일 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칼륨 혈증일 경우에는 환자 뭐 피오 그 수치에 따라서 피오메드로만 그냥 케이콘틴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플루이드에 KC를 믹스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포타슘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낮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심장 자체에도 전기 전달 체계, 그러니까 EKG 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EKG도 좀 자주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요. 바이탈 사인도 지속적으로 바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포타슘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소듐 포타슘은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 다음으로 많이 보는 건 이제 클로라이드죠. 본원에서는 101에서 109 정도를 이제 평균 수치로 보고 있고, ECF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음이온이고, 이 또한 이제 소듐이랑 마찬가지로 삼투압을 유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은 장에서 흡수되고, 이제 또 많이 배출되는 건 소변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는 땀으로도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일렉트로 검사 팔로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시고, 다음 4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토탈 CO2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산화탄소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의 형태, 그 중에서도 이제 중탄산염인 HCO3, 이산화탄소인 CO2, 그리고 H2O, CO3까지 모든 값을 합친 거를 다 이제 토탈 CO2로 포함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이 HCO3입니다. 그래서 토탈 값이 평균이 22에서 29 정도로 보고, 이제 만약에 이 토탈 CO2 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은 저탄산 혈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대사성 산증이라든지 호흡성 알칼리증이라든지, 또는 뭐 증가하게 되면은 고탄산 혈증으로 대사성 알칼리증, 호흡성 산증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해서 그에 맞는 트리트가 바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레날 펑션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죠. 대표적으로 BUN, 크레아티닌, EGFR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BU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 내 요소 질소를 보는 값이면서 평균 값은 8에서 20 정도 확인이 되십니다. 이제 이 BUN은 어떤 식으로 대사가 되냐면, 어쨌든 몸 안에서 단백질이 대사가 되면서 최종 산물로 이제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한 거고요. 증가하게 되면은 고질소 혈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제 뭐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외에도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적 여기 이제 세 가지 항목들 중에서는 특이성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BUM보다는 이제 크레아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곤 합니다. 크레아틴은 이제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고, 주로 모든 것들이 신장, 키드니를 통해서 배출이 되니까,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크레아틴인 수치는 당연히 상승해 있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 평가에 매우 특이성이 높은 검사여서 꼭 알아주셔야 되고, 이제 EGFR을 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크레아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여기도 응급으로 투석을 해볼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뭐 워낙에 환자가 적정선 고령의 환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투석은 조금 피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또는 주치의 선생님들도 투석은 환자가 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면은 일반 투석보다는 CRRT를 조금 선호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크레아틴 수치는 그래서 조금 좀 잘 봐주셔야 되고, 이제 응급실 인계를 조금 많이 받다 보면은 환자 뭐 APCT라든지 이런 CT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 그 크레아티닌 수치를 팔로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영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을 하게 되면 컨트라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넌 컨트라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수치에 따라서 그 조영제 사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왜 조영제 유무를 판단을 하냐면, 조영제도 어쨌든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제 하나 배출되는 기전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크레아틴 수치가 너무 올라가져 있으면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거고, 그만큼 이 요오드를 배출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크레아틴을 중요하게 팔로우합니다. 네, 다음은 EGFR,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고, 신장 기능 평가할 때 이제 크레아틴인 EGFR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죠. 그래서 EGFR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 EGFR을 팔로우하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약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생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환자들 먹는 약들 중에서도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약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EGFR이나 크레아틴인 수치가 너무 높다, 또는 EGFR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신기능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약물 자체를 조금 용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탑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능 항목도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CRP 되게 많이 보죠. 그 첫 시간에 EDTA 보트를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ESR 설명을 드리면서 CRP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CRP라는 게 뭐냐면 간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급성 반응 물질인데 주로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 감염 증상일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C 반응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 급성기적으로 염증 상태가 있거나 감염 상태가 있으면 CRP 수치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그 첫 시간에 케이스를 좀 들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OP를 하고 나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CRP가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저희가 몸에 급성으로 스트레스성 반응을 준 거기 때문에 이 CRP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수술을 하고 한 2, 3일이 지났는데도 CRP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이제 수술 중에 감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수술을 제외하고도 뭐 병원 내 생활을 계속하면서 병원 내 생활로 인한 감염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를 조금 변경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은 LFT 검사, 간 기능 검사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것부터 좀 순서대로 볼 거고요. AST, ALT라고 부르는 이제 OTPT라고 줄여서 보통 부르죠. 그래서 OTPT는 몇이다라고 인계를 하는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규 선생님들은. 그래서 뭐 풀텀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이제 평균적으로 노멀 레인지는 0에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AST, ALT 같은 경우는 AST는 먼저 심근이나 근육, 간에 존재하고, ALT는 특히 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특이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주치 선생님들 중에서도 AST, ALT 중에서 뭐 PT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AST, ALT 둘 다, OTPT 둘 다 조금 정상범위에서 많이 높은 수치로 벗어나 있다면 간 기능 손상이나 또는 뭐 간의 염증, 뭐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 많이 오시는 게 알코올성 간 손상, 간독성 이런 걸로 많이 오시고, 또 간에서 대사돼야 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빌리루빈은 나중에 소변 얘기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넘어갈 거긴 한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빌리루빈, 다이레틱 빌리루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토탈 빌리루빈은 말 그대로 이 직접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의 총 합을 얘기하고요. 다이렉트 빌리루빈은 직접 빌리루빈을 의미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서 효소가 직접 이 간접 빌리루빈을 처리해서 만든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빌리루빈이 언제 조금 많이 좀 보게 되냐면, 특히 간담도 쪽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덕트가 폐쇄되어 있는 분들의 대변 색깔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아는 정상적인 갈색의 대변이 아닌 회색빛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이렉트 빌리루빈 자체가 어쨌든 대변 색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 간담도 그 덕트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변 색깔이 갈색이 아닌 회색, 뭐 이런 색깔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 말고 이제 직접 빌리루빈,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간접 빌리루빈이에요. 인다이렉트는 간접 빌리루빈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자료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간접 빌리루빈은 이제 적혈구가 이제 해미가 처음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가장 초기의 형태로, 이제 이 간접 빌리루빈이 0.1에서 0.9 정도, 다이렉트 빌리루빈은 0.0에서 0.3 정도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토탈 빌리루빈의 평균적인 합이 0.3에서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마 GTP, 이것도 많이 보시죠. 감마 GTP 좀 많이 보시죠. 이 또한 간 수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간 담도 등에 존재하는 일종의 효소고, 요게 이제 상승했다는 거는 특히 담도 쪽의 손상을 의미했다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건 이 알부민 수치 많이 보시죠. 좀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알부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몸의 부종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삼투압, 이 삼투압이 조절이 안 되면 혈압도 문제가 생기겠죠.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 알부민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즉슨 간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를 팔로우하면서 저희가 어느 적정 수준의 알부민 수치라고 하면은 그냥 옵저베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적정 수준보다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알부민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IV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LP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 프로틴, 요 총 단백 정량이라고 불러서 말 그대로 몸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상에서 이 SST 보틀, 특히 LFT 항목에서 이제 검출된 혈액 중에서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 항목을 전체 다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제 보는 거고, 6.6에서 8.3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평균 정도, 평균 값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으면 이 토탈 프로틴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환자 영양 상태라든지 또는 비특이적으로 또 신장 기능 평가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환자 일단은 바로 그 신기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소변 검사상에서 이제 나오면 안 되는 프로틴이 나왔다 하면은 토탈 프로틴이 부족한가 이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랜덤 글루코즈. 무작위 혈당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원 환자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침에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공복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00 미만이 정상이다. 80에서 아마 70에서 100 정도 사이를 본다고 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금식을 한 상태로 내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뭐 식사를 일상생활을 하다가 급성기 증상이 발병을 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 랜덤 글루코즈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막 200, 300, 4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 당뇨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봤던 EDTA에서 HbA1c도 같이 검사를 나가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프로칼시토닌 검사. 이것도 많이 진행을 하죠. 이제 어떤 항목인지 신규 선생님들은 감이 좀 안 잡힐 텐데, 일단 칼시토닌이라는 걸 뭔지 아셔야 돼요. 칼시토닌은 그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의 전구 물질인데, 이게 주로 언제 상승을 하냐면 감염증이 있을 때 상승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전구 물질, 호르몬의 전구 물질로부터 이 사람이 급성 감염증에 놓여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는 일종의 항목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칼시토닌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환자가 뭐 6시간부터 12시간 감염증이 발생하고 6시간부터 12시간부터는 그 결과값이 되게 유의미하고 24시간 이내 최고값을 나타낸다고 해서 보통 급성으로 염증 소견이 보이는 분들한테는 프로칼시토닌까지 검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CRP랑은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CRP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염증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더 범용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제 어쨌든 프로칼시토닌 자체가 비교적 CRP보다는 코스트적인 면에서 조금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프로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셉시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CRP가 어쨌든 올라갔는데 이게 뭐 이 정도의 항생제를 더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정도의 뭐 조금 더 저량의, 그러니까 소량의 항생제만을 유지해도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CRP, 프로칼시토닌 둘 다 두 항목 그 감염증을 죄송해요. 감염증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혀가 꼬이네요. 다음은 레피드 ACTH 테스트, 신약텐 검사라고 부르는 항목이고요. 그
중환자실 입원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검사죠. 특히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타원 같은 경우에 뭐 타 워드 같은 경우에는 투석 환자들한테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검사냐면 이 어쨌든 저희 몸에 나오는 ACTH 호르몬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건데 ACTH가 어디서 자극을 준지 아셔야 돼요. 특히 부신 피질에 이 콜티솔 호르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제제 시낙텐주를 사용해서 여기를 자극을 시켜보는 거죠. 왜 그러면은 굳이 입원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가 지속적으로 무기력하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뭐 혈압약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저혈압이 지속된다거나 또는 뭐 체중 저하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거나 한다면 이제 이 저희가 어쨌든 이 혹시나 콜티솔의 분비가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문제가 있나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시낙텐 검사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병동 같은 경우에는 투석 환자들한테도 조금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투석을 하고 환자가 유독 저혈압이 심하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고 나서부터 환자가 계속 무기력하다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고 시낙텐주는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검사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본원 기준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시간대를 조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아침 일찍, 한 새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CU 같은 경우에는 4시 반이나 5시쯤 아침에 새벽이죠. 그때 랩을 진행을 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침습적인 처치 자체가 환자한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논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미리 이제 18게이지로 체혈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검사를 좀 자주 나가야 돼서 여러 번 찌를수록 환자한테 혹시나 이 콜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리 체혈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뭐 C라인이라든지 PICC가 있는 환자라면은 그걸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처음 랩할 때 이제 바달 랩 제일 안정 상태의 랩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는 시낙텐을 투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달 랩을 먼저 내리고 내리자마자 시낙텐을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몸에 흡수될 수 있게 셀라인을 플러싱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30분, 60분, 90분. 그러니까 시낙텐을 투여하고 30분 후, 60분 후, 90분 후 해서 총 4번 정도의 검체를 확보해서 나가야 돼요. 바이살랩 30분, 60분, 90분 해서 총 4번 검사를 나가게 되고요. 이제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저희 기준에선 보통 4번 정도 나가게 돼 있고 어느 병원에선 60분 거까지만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보냐면 시낙텐을 투여하고 이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콜티솔 피크 레벨이 500에서 550 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 충분히 이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정상 수치라고 보면 되고 워낙에 이 연세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기저 수치가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0에서 550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투여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나갔던 기본 바이살 랩보다 200 이상 올라간 경우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어쨌든 콜티솔이 분비가 되고 그거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 수준에 둘 다 도달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부신 기능 저하증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신 피질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또는 이 ACTH 호르몬 자체를 분비하는 거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 혹시나 뇌하수체에 문제가 없는지도 간별 검사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카디악 마커, 카디악 엔자임 마커라고 해서 ER이나 ICU에서 좀 많이 보는 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CPK, LDH, CKMB, 뭐 NT-proBNP,
트로포닌 I, HSCRP. 네, 여기까지 있고 한번 항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는 CKMB랑 요 NT-프로BNP, 트로포닌 I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설명드릴 거고, CKMB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치가 3.0에서 7.0 정도 되고, 이 어떤 걸 검사하는 거냐면 심근에 존재하는 이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항목을 검사를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환자가 급성으로 어큐트하게 뭐 MI가 왔다 하면은 심근세포가 손상돼서 이 크레아틴 키나제가 갑자기 확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때 혹시 급성 MI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NT-프로BNP라고 하는 거는 이 BNP라는 것 자체가 심장에서 생성되는 이제 일종의 호르몬인데,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에요. 특히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냐면 이제 좌심실 쪽에 많이 분비하고 있고, 특히 뭐 어큐트 MI라든지 하트 페일리어 같은 심질환은 이제 갑작스럽게 환자 증상이라든지 심질환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비엠피가 갑자기 확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정상 수치가 10에서 100 정도로 300 정도로 보는데, 이게 갑자기 1000단위, 만 단위까지도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응급상황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랑 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원에서는 거의 트로포닌 I 결과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상 수치는 10에서 40 정도. 심근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고요. 이것도 매우 특이도가 높고, 또 어큐트 MI를 진단하는, 특히 조기 진단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랩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카디악 엔자임 마커에서 검사를 나갔다 하면 저희가 우선시하게 봐야 되는 건 CKMB, NT-프로BNP, 트로포닌 I 요거 세 가지 우선으로 봐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항목은 이 HSCRP라는 게 있어요. 이 HSCRP는 본원에서 따로 검사를 하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HSCRP는 뭐냐면 말 그대로 CRP예요. CRP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CRP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일종의 C 반응 단백질이에요. 근데 급성 염증 반응할 때 이제 CRP랑 똑같은 원리로 상승을 하고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sepsis 진단 기준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했고, 이제 만약에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쨌든 피 안에 농도가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클럿 덩어리라든지, 네, 이제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HSCRP도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보는 병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는 1 미만이고, CRP 같은 경우에도 0점에서 0.5까지가 정상 범위로 보는데, 어쨌든 HSCRP는 1 미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튜머 마커랑 바이럴 마커, 이것도 좀 많이 보시죠. 보통 OP를 들어간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요관 쪽으로 검사를 했다, 유로 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그쪽에서 BPH인지 아니면은 전립선 암인지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머 마커에서 좀 검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선생님들이 임상 근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FP라든지 뭐 CA, CAB, CA125, PSA, CA199, DCP, 요렇게 항목들이 있고, 대표적인 투머 마커, 종양 마커들이고 근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럴 마커도 상당히 많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OP를 목적으로 입원을 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다른 바이럴 쪽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어드미션 할 때 검사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건 VDRL, 매독 검사죠. 정상 수치는 네거티브가 나와야 되고, 포지티브가 나오면
양성, 매독균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독의 보균자라고 판단을 해서 혈액 주의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에이즈에 대한 검사 항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PT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PT 튜브는 이제 저희가 뭐 PT 튜브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시트리트 튜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파란색, 뭐 하늘색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되는 건 항목들이죠. PT, APTT, D다이머 이렇게 세 가지 우선으로 먼저 볼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검사 자체에서. PT 같은 경우에는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출혈이 발생하고 혈액이 얼마나 빨리 지혈되는지 확인하는 검사고요. 기본적인 항목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초랑, 퍼센트, INR. 그 중에서 초를 먼저 볼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이 PT가 발동을 하는데, 작용을 하는데 움직이는 시간은 9.4에서 12.5초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값이 상승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프로롱, 지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혈 위험성이 그만큼 높은 대상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다음은 INR. 이거 정말 많이 보죠. 근데 아직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INR 조금 낯설 수 있어요. INR은 이제 혈액 응고 시간을 각자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달랐어요. 어느 시간을 뭐 이렇게 해서 정상 범위로 보는지 미국도 달랐고 일본도 달랐고 심지어 한국도 달랐고 중국도 달랐고, 근데 이거를 국제 표준화 비율로 딱 정해 놓은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상 수치를 0.8에서 1.2 수준 또는 1에서 1.5 수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어느 환자한테 많이 보냐면, 특히 항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그 중에서도 와파린을 피오로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와파린을 복용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임팍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하면은,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정상 수치보다는 조금 더 연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와파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 수치인 0.8, 1.2 또는 1에서 1.5가 아닌 2.0에서 3.0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3.5까지도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 정해져 있는 수치보다 미만이라고 하면은 와파린의 용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APTT. 요거는 활성화된 트롬보플라스틴 타임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 인자들을 검사하는 항목이고, 특히 뭐 간질환 대상자나 아니면은 특정 응고인자, 뭐 10번, 11번, 12번 같이 이런 특정 응고인자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K가 결핍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라고 부르는 DIC 대상자 경우 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 그대로 시간이 지연된다는 건 그만큼 지혈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어느 케이스에서 팔롭을 자주 하냐면, 헤파린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팔롭하면서 이 결과를 계속 팔롭을 해줍니다. 그래서 헤파린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APTT 타임,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는 25.1초에서 36.5초, 이거보다는 조금 더 플로롱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만약에 이 수치보다 떨어져 있다, 더 단축이 돼 있다 하면은 헤파린의 용량을 늘려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D다이머, 혈전 검사고요. 이제 보통 정상 수치를 0.5 미만으로 보고 있고, D다이머는 말 그대로 혈전 검사기 때문에 혈전이 생성되고 분해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산물이, 이제 피브린이라는 산물이 혈중에 방출되면서 이게 얼만큼의 그게 용량, 농도를 보는지 하는, 그거를 보는 농도를 보는 검사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물을 좀 마시고 왔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혈전이 생성이 되고 몸에서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혈전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더 많이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D다이머 자체가 수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몸에서 혈전이 지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폐색전증의 보조적인 진단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민감하다는 특징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좀 특이성도 낮을 수 있는 질환 그 검사 항목이어서 반드시 D다이머가 높다고 해서 뭐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색전증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D다이머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환자 케이스라든지 환자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뭐 헤파린을 서브큐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까지가 저희 이제 SST 보틀, PT 튜브, SS 튜브, PT 튜브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 항목들이고 다음 시간은 ABJ로 진행할게요. ABJ가 조금 복잡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가능하면 1시간 동안 1시간 안으로 끊도록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